처음 이혼 서류를 이메일로 받았을 때 나는 아직 강원도 산악훈련지에 있었다. 3일간의 야외 훈련을 막 마친 참이었다. 신발은 아직 진흙투성이었고 손은 얼어 있었다. 전화를 켜자마자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제목의 이메일이 화면에 떴다. 보낸 사람 김윤서. 내용은 단 3문장이었다. 이혼 신청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낼 거예요. 충돌 없이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내 안에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정적이 퍼졌다. 감정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이렇게 느껴졌다. 13년의 결혼이 PDF 파일 하나로 정리될 만큼 가벼운 것이었구나. 내 이름은 백지한, 41살이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정찰부대에서 장교로 복무 중이다. 군 생활 동안 많은 것을 봤다. 북부 국경에서 얼어붙은 시신들, 해외 작전 중 터진 지뢰들, 말없이 떨어지는 명령들.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다. 그 이메일을 2번 읽었다. 그리고 전화를 껐다. 내무반 샤워실로 가서 찬물로 몸을 씻었다. 아무 말 없이 군복을 다시 입고 근무지로 향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윤서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알았어. 나는 따지지 않았다. 전화도 고함도 비난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전투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난 패배한 거였다. 언제부터 달라졌을까 하는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다. 답은 있었지만 하나하나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내 동료 동현은 침대 반대편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괜찮아? 응, 그냥 집에 좀 일이 있어서. 나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는 책장을 넘겼다. 군인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안다. 사실 놀랍지 않았다. 6개월 전부터 변화는 시작됐었다. 윤서는 내 일에 대해 묻지 않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클리닉에 있었고 일요일이면 여자들끼리 스파데이라며 나갔다.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고 새로운 운동복도 샀다. 하지만 내가 본 적은 없었다. 진짜 운동하러 가는 걸. 전화에는 새 비밀번호가 걸렸고 집에서는 점점 손님처럼 행동했다. 나는 그녀를 뒤쫓지 않았다. 전화도 확인하지 않았다. 누구와 연락하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건 내가 아니니까. 하지만 눈이 멀진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서류들, 출생증명서, 집문서, 복무기록 모두 양천구의 한 비밀 창고에 보관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석들과 할아버지의 오래된 회중시계도 거기에 넣었다. 은행에 새 독립 계좌를 열고 월급 일부를 그쪽으로 이체했다. 아주 적은 금액, 그녀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저 만일을 위해. 공항에서 작별할 때 그녀는 말했다. 몸 조심해. 그 눈엔 눈물 한 방울 없었다. 마치 직장 동료를 배웅하는 것 같았다. 배우자가 아니라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아직 작은 희망이 있었다. 2주 후 다시 산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서 알림이 도착했다. 억 200만 원 출금됨. 손은 얼어 있었지만 가슴은 더 차가웠다. 앱을 열어봤다. 급여 계좌 34,200원 남음. 저축 계좌 전액 출금. 주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동현이 옆을 지나가다 몸을 숙였다. 문제 있어? 은행 관련된 일이야. 나는 대답했다. 그날 저녁 은행에 전화했다. 상담원은 말해줬다. 지난 6주 동안 조금씩 일정하게 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최근 3번의 이체는 각각 3천만 원 이상.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윤서는 단순히 나를 떠난 게 아니었다. 계획했다. 준비했다. 모든 걸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나는 전쟁을 시작하진 않지만 끝내는 법은 안다. 윤서를 처음 만난 건 2010년 봄이었다. 그때 나는 대전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받고 있었고 그녀는 치기공을 전공하며 클리닉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우리의 만남은 영화처럼 낭만적이지 않았다. 친구 생일 파티에서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너무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처음 5분 만에 호감이 생겼다. 말없이 그저 들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우리 사이엔 드라마 같은 기복은 없었다. 그녀는 내 안에서 믿음을 보았고 나는 그녀에게서 쉼터를 느꼈다. 내가 군대로 복귀했을 때 윤서는 이미 서울의 새로운 클리닉에 취직해 있었고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다. 3개월 후 다음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녀는 수락했다. 소박한 결혼식, 적은 하객, 많은 무모한 로맨스. 윤서는 종종 내 복무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훈련과 임무, 야간 호출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자부심은 서서히 피로로 변했다. 사람들이 남편이 집에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안, 나 혼자 사는 기분이야. 그녀는 어느 날 그렇게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깔끔히 정리하고 싶었다. 2013년 성남 외곽에 작은 집을 샀다. 군인 전용 대출로 내 이름으로 등록했지만 등기에는 그녀의 이름도 함께 넣었다. 그게 결혼이라고 배웠으니까.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아버지는 2014년 겨울 눈을 치우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3년 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 담배 한 번 피워본 적 없었는데도 적은 유산이 남았고 우리는 빚을 갚고 일부는 저축했다. 호화로운 삶은 아니었지만 부족함도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군은 내게 단순한 직장을 넘어서 정체성이 되었다. 지휘하고 분석하고 방어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윤서는 점점 멀어져 있었다. 마치 그녀 삶에서 내 자리가 이미 다른 무언가로 채워진 것 같았다. 2018년 가을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차를 마시다 말없이 말했다. 당신 앞으로 4년 더 복무할 생각이지? 지휘관 제안이 오면 거절하지 않을 거야. 나는 군인의 아내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야. 지안, 나는 그냥 당신이랑 있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은 너무나도 단순했지만 내 인생에서 현실의 균열을 처음 느낀 순간이었다. 그동안 우리 결혼을 지탱하고 있다고 믿었던 기반, 신뢰, 존중, 헌신 그 한마디에 흔들렸다. 2019년이 되자 명확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녁에 걸었던 전화는 받지 않았고 나중엔 친구들이랑 있어서 못 받았어 라고 말했다. 새로운 화장, 새로운 향수, 처음 듣는 여자 친구들과의 자연 속 힐링 여행.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원한다면 같이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이야기하자. 우리 아무 문제 없잖아. 그냥 한 시기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우리가 아니라 나를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고 몸만 이 집에 남아 있었다. 군 생활은 내게 한 가지 교훈을 주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되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라. 관찰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조용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서류들을 구로구에 있는 오래된 친구의 작업실 지하실에 숨겼다. 그는 유리 공예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다. 비공식적인 이름은 신의 유령방. KB은행 대신 하나은행의 새 계좌를 열고 급여의 일부를 조금씩 그쪽으로 이체했다. 윤서가 눈치채지 않을 만큼 적은 금액만.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내 참호를 파고 있었다. 그 마지막 공황 장면은 지금도 뇌리에 선명하다. 윤서는 나를 안았다. 차가웠다. 아니, 그녀의 몸짓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의 눈은 내 눈을 보지 않고 뒤편 광고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몸 조심해. 그 말은 마치 잘 살아. 하지만 돌아오지는 마 같았다. 그건 이별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의 해방이었다. 그 순간 나는 몰랐다. 6개월 뒤 내 삶이 단지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법적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몰랐다. 이 조용한 여인이 내 마지막 안정감마저 가져가 사라질 거라는 걸. 하지만 단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언덕 꼭대기에 서 있었다. 은행 창구 직원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송금은 약 한 달 반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처음에는 소액이었다. 80만 원, 그 다음엔 140만 원, 일주일 후에는 700만 원. 조심스럽고 끊임없이. 그러다 갑자기 폭발적인 금액, 3천만 원, 이어서 4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송금은 단 4일 전이었다. 한 번에 사라진 금액,
1억 200만 원. 나는 손을 탁자 위에 올리고 머리를 숙였다.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은 단 하나였다. 이걸 혼자 했을 리 없어. 그날 밤 기숙사에서 낡은 맥북 에어를 켜고 집에 설치해둔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 접속했다. 몇 년 전 훈련이 없던 시기에 직접 수리하며 설치했던 것이었다. 현관, 주방, 마당을 비추는 카메라들. 영상을 재생했다. 그 화면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내가 윤서에게 생일 선물로 줬던 나도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내가 가장 아끼던 도자기 찻잔으로. 그는 내 집 안에 있었다. 충성스럽게 우리 강아지 이토미를 산책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윤서는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내가 그 집에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내 안의 분노는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고요함이 찾아왔다. 냉철하고 맑고 아주 선명한.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작전이었다. 오전 5시 종이와 펜을 들고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제목은 단 하나, 세현 영 플랜.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군 시절 동기인 변호사 류민재에게 연락하기. 주택 서류 및 대출 계약서 검토하기. 윤서가 작년에 재융자라는 말을 처음 꺼냈다. 급여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의 전체 내역 받기. 등기소의 문의, 집 소유권에 변화가 있었는가?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내 서명이 있었는가? 그날부터 더 이상 감정 모드는 없었다. 전술적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군사훈련이 끝나고 2달 뒤 나는 가족 비상사유를 내세워 조기 귀국 허가를 받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명령을 승인한 상관에게도 단순히 가정 불화라고만 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영등포의 작은 모텔에 머물렀다. 서류는 모두 가지고 있었다. 예금 기록, 윤서의 서명들, 내 신분증, 그리고 보안 카메라 영상. 류민재와는 가락시장 근처 바란이라는 식당에서 만났다. 말없이 앉아있다가 그 침묵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지.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민재. 이건 법적인 응답이야.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내게 건넸다. 집 서류를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재융자 신청이 있더라. 그런데 이 서명의 필체 내 거 아니야. 무슨 뜻이야? 내 이름 가운데 제2 이니셜이 원래 서명에 항상 포함되지. 근데 여긴 없어. 그리고 필체도 다르다. 필적 감정 맡기면 바로 드러날 거야. 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윤서가 했다는 거야. 그래. 하지만 혼자 아니야.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신청서엔 윤서 외에도 석정우라는 인물이 공동 신청자로 적혀 있어. 너 이 사람 알아? 들어본 적도 없어. 조사해봤어. 이 사람 2019년에 급여 조작으로 벌금 받은 전력이 있어. 그리고 2번 음주운전. 나는 서류를 덮고 벽을 바라봤다. 내 집, 내 돈, 내 인생 이 남자랑 어떻게 얽힌 거야? 윤서는 어느 정도까지 개입된 걸까? 이게 단순한 불륜이 아니고 조직적인 범죄라면. 민재가 물었다. 너 뭘 원하냐 지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 권리,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 행동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렇다면. 민재는 서류철의 한쪽을 펼치며 말했다. 우선 은행의 금융사기 전담 부서로 간다. 그리고 등기소로. 정면 충돌은 없나? 아니, 이건 조용한 작전이야. 목표는 단 하나, 법적 타격. 민재가 준비한 서류를 들고 하나은행 금융사기 전담팀을 찾았다. 우리를 맞이한 직원은 말수가 적고 무표정한 남자였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2 내부 감사 책임자. 양복 재킷의 단추는 하나 풀려 있었고 한쪽 소매는 구겨져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재융자 서류상의 서명은 기술적으로 너무 조잡하게 위조돼서 바로 드러납니다. 저희는 이걸 곧바로 금융범죄수사대에 이첩할 겁니다. 하지만 백님, 이 집을 거의 잃을 뻔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트북을 열고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었다. 며칠 전 현관 카메라가 찍은 장면이었다.
정우가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2분 뒤 낯선 남자가 뒤따라 들어왔다. 넥타이를 맨 모습이 부동산 중개인처럼 보였다. 민재가 낮게 말했다. 이 사람 낯이 익다. 나는 카메라 화면을 주방 쪽으로 전환했다. 중개인은 전화 통화를 하며 집 사진을 찍고 있었고 정우는 방들을 설명하며 돌아다녔다. 영상 속에서 중개인이 말했다. 4억 2천에 팔 수 있어요. 4억 5천에 매물로 올리고 매수인이랑 3천 깎으면 딱 좋죠. 정우가 대답했다. 100은 지금 부대에 있어요. 알다시피 군인이라 바쁘죠. 적당한 보상만 제안하면 그냥 넘길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카메라 뒤에 있었지만 마음속 고요함이 무너졌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건 내가 도구로 전락한 것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대구 등기소에서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중개인의 이름은 임상우, 소속 회사는 천재부동산홀딩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민재는 곧장 인맥을 동원했다. 3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이런 그림을 갖게 되었다. 임상우, 최근 2년간 12건의 주택 매매에 관여. 그중 5건은 군인 명의의 집이었다. 3건은 서명 위조 의심이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마됨. 정우석은 그 12건 중 7건에서 신청인 또는 매수인으로 등장.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이제 단순한 가정사 문제가 아니야. 이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조직이야. 그리고 너는 그들의 다음 피해자가 될 뻔한 거지. 그날 밤 나는 다시 원격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번엔 윤서가 집 안에 있었다. 그녀는 통화 중이었다. 아니야, 전혀 몰라. 그냥 금융상담 받으러 간다고 했어. 걔는 몰라. 아니, 걘 날 믿어.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 목소리 속의 차가움, 단순함, 계산됨 내가 알던 윤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 말을 반복 재생했다. 걘 날 믿어. 아마 그 순간 내 안에 마지막 무언가가 무너졌다.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하나의 말판 조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대임이 바뀌었다. 민재가 제안했다. 이 증거면 바로 금융범죄수사대에 넘길 수 있어. 하지만 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뭔가 더 큰 게 숨어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다른 가정의 권리도 짓밟히고 있었다. 이틀 후 현관 카메라는 새로운 장면을 포착했다. 임상우, 정우, 윤서 3사람은 집안에서 만났다. 중개인이 말했다. 매매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배당금은 곧 입금될 거예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사람은 지금 한국에 없어요. 훈련 중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전 재무 정리라고 하면 끝나요. 정우는 웃었다. 이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진작 시작했을걸. 나는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내 집을 판례하고 있었다. 내 것이 아닌 문서로, 내 것이 아닌 서명으로.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들은 내 삶을 자기 이름으로 적고 있었다. 나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이제 충분해. 시스템 전체에 알려. 영상들 업로드해.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 아니야. 이건 국가적 문제야. 민재인은 내가 수집한 카메라 영상, 은행 서류, 그리고 서명 분석 보고서를 한국금융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 우리를 맞이한 수사관의 이름은 최민재이었다. 공교롭게도 내 친구와 같은 이름. 셔츠 기든 구겨져 있었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백지한 씨, 제출하신 자료는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가리킵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석정우와 임상우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들, 이건 이 전체 사기 시스템의 핵심 열쇠입니다. 내 친구 민재이가 물었다. 얼마나 많은 가족이 연루되어 있습니까? 최 수사관은 조용히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군인 가족만 9가구입니다. 대부분 남편이 복무 중일 때 재용자 명목으로 집을 빼앗겼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윤서에게서 온 메시지를 읽었다. 지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상우가 은행에 누가 연락했다고 했어.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 조용히 얘기할 수 있었잖아. 그 아래 또 다른 메시지. 혹시 내가 너한테 뭔가 했다고 생각한다면 설명할 수 있어. 그건 단지 재정 계획이었을 뿐이야.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우에게는 메시지를 보냈다. 상우, 정우, 그리고 너 셋이서 몇 채의 집을 팔았지? 얼마나 많은 가족의 삶이 무너졌나? 잠시 세 점이 떴다가 사라졌다. 다시 떴다가 또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단 한 줄.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장소는 확보되었고 카메라는 작동 중이었으며 더든 놓여 있었다. 우리는 서울 마포구 내 집 앞 자동차 안에 앉아 있었다. 민재이는 휴대폰으로 카메라 앱을 켰다. 9시 47분. 상우임과 정우석이 마당에 들어섰다.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안에는 매매 서류가 들어있었다. 9시 49분. 윤서가 나타났다. 문을 열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9시 51분. 상우가 거실에서 말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자. 구매자는 이미 송금 준비 완료했어. 정우는 웃으며 덧붙였다. 백지한, 지금 제주 기지에 있다고 들었어. 전혀 모를 거야. 우리 보상 패키지 제안하고 조용히 마무리하면 돼. 그 순간 민재이가 속삭였다. 전화 걸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20분 후 검은 차량 5대가 집 앞에 도착했다. 모든 뒷문이 동시에 열렸다. 금융범죄수사대 특수팀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카메라는 여전히 녹화 중이었다. 윤서의 비명, 상우의 도주시도, 정우가 휴대폰을 숨기려는 모습 전부 영상에 담겼다. 나는 조용히 차 안에서 지켜보았다. 이번에도 집 안에는 내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침묵의 힘이 내 편이었다. 전화가 왔다. 최민재 수사관이었다. 백지한 씨, 이번 수사로 인해 저희는 세계도에서 활동하던 부동산 사기 네트워크를 붕괴시켰습니다. 제공해주신 증거들, 영상, 분석 모두 결정적이었습니다. 윤서는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현재 피의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계획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증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녀가 조금 전 진술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안이는 절대 집에 안 돌아온다고 들었어요. 영영. 입술이 떨렸다. 그 말, 이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말해주었다. 단지 돈이 아니었다. 내 부재를 전제로 꾸며진 삶이었다. 2주 후 공식 수사가 시작됐다. 민재이와 나는 검찰에 출두해 진술했다. 문서, 영상, 금융 흐름, 다른 가족들의 사례가 하나로 합쳐졌다. 나는 윤서와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제안이 왔다. 집의 자산 전액 반환. 그녀는 소유권 포기. 군연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음. 위조 서명 행위를 인정하는 서면 제출. 나는 형사 고소를 하지 않음. 나는 동의했다. 나는 불법적인 보복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한 정의를 선택했다. 이혼은 6개월 후 정식으로 마무리되었다. 무과실, 누구도 법적으로 잘못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침묵하지 않았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던 날 최민재 수사관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백지한 씨, 정우석은 오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우임은 12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공하신 증거 덕분에 11가구의 가족들이 집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말이 없었다.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제 권리를 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더 큰 정의로 이어졌네요. 정의는 늘 돌아오지 않지만 이번에는 돌아왔군요. 이혼 서류에 서명한 날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호텔도 아니었다. 내 손엔 단 한 장의 기차표가 있었다. 강원도 태백산 자락의 어느 시골 마을로 향하는 표였다. 그곳엔 한때 그녀와 함께 겨울마다 찾았던 마을이 있었다. 해령. 하지만 이번엔 그녀는 없었다. 오직 나와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한 달 후 서울의 집을 공식적으로 매각했다.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벽도 마룻바닥도 문손잡이 하나까지도 더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 집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이야기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집을 판 돈 중 일부로 강원도 산속의 작은 오두막을 샀다. 방 2개, 장작난로 하나, 8평 정도의 텃밭, 그리고 뒤편으론 작은 시냇물이 흘렀다. 이곳엔 나의 과거가 없었다. 이웃도 소음도 알고 지내던 누구도 없었다. 그저 고요함 뿐이었다. 군에서 조기 전역을 했다. 20년이면 충분했다. 몸은 아직 버틸 수 있었지만 마음은 더 이상 제복을 원하지 않았다. 군인은 내 정체성이었다. 맞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나만의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야 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늑대와 개의 혼혈종인 사냥개 한 마리를 입양했다. 이름은 두련, 도리연, 이라지였다. 고대 한국어로 굳건한 버팀목이라는 뜻이다. 가장 고요한 날에도 그의 숨결은 집안의 생명처럼 흘렀다. 삶의 리듬이 바뀌었다. 아침엔 장작을 패고 낮엔 나무 의자를 만들고 저녁엔 커피를 마시며 시냇물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이 느리지만 진실하게 흘렀다. 숨겨진 것도 없고 이중적인 사람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삶이었다. 어느 저녁 문틈 아래로 편지 한 통이 들어왔다.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백지한 씨께. 봉투를 열었다. 손글씨로 써내려간 편지였다. 종이의 모서리는 약간 구겨져 있었고 필체는 여성의 손길 같았다. 하지만 윤서는 아니었다. 저는 임수진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임혜진은 해군에서 복무 중이며 싱가포르에 파병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집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저희 변호사가 말씀하셨어요. 백지한 씨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당신의 증거, 당신의 녹음 파일, 당신의 이야기가 저희를 구했습니다. 저희 집은 지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편지를 2번 읽었다. 그리고 부엌 냉장고 옆벽에 핀으로 고정해 두었다. 그 편지는 거기 계속 걸려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삶의 의미를 잊을 때마다 그 편지는 나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한 사람의 조용한 싸움이 누군가의 가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윤서에게서 문자가 왔다. 짧았고 너무 늦게 도착한 말이었다.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았어.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다. 늦은 후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정의는 조용히 찾아오지만 흔적을 남기고 간다. 1년 후 첫눈이 내리던 겨울날, 말라버린 참나무 아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두려는 내 발 밑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눈은 고요하지만 단단하게 내려앉았다. 그때 전화에 알림이 떴다. 최민재 수사관이었다. 정우석은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상우 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폭로 덕분에 정부는 현재 새로운 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군인 가족의 부동산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건은 핵심 판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끄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미소가 지어졌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나는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부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삶의 평온을 되찾았다. 이 집, 이 땅, 이 개, 이 흐르는 시냇물, 이제는 모두 내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시는 빼앗을 수 없다.